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고전 3문 5강에 나와 있는 창선 가미록 설명을 시작합니다. 자, 이 글이 3년도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2003년도 정도에 한 15년 전쯤에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EBS에 실려 있는 지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자, 우선 어떤 글인지 먼저 살펴보고 해제본도 보고요. 본문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효와 형제 간의 우애처럼 보편적 건선징악을 주제로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보는 건선징악이 일단 이 글의 기본적인 주제랍니다. 일부 다처제와 가부장적 제도라는 전통적 가치관 아래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 자, 이 글의 중심이죠. 가정소설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조정에서 벌어지는 권력투쟁 등을 사실성 있게 묘사한다. 자, 권력투쟁 부분은 2003년도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에도 이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BS에도 가정에서의 갈등이 주로 나오죠. 2003년도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만약에 이 글이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조정에서의 권력투쟁, 자,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나온 게 아니니까 추후에 변형 문제 다룰 때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감 있게 묘사한다. 자, 시종일관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연히 건선징악이니까 교훈적 메시지겠죠. 전달하면서 구성이 치밀하고 사건 전개가 매끄러운데 흥미진진함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이 글 전체의 내용은 가정에서의 갈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고전 소설이죠. 잔소리 한두 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전 소설이 일단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어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어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혹시 그 고전 소설 문제 풀다가 틀린 적이 있었을 때 어휘를 몰라서 틀린 적이 있었던가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어휘를 몰라서 고전 소설을 못 읽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읽다가 한자 같은 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으면 문맥을 통해 추측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지워버리시면 돼요. 어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고전 소설이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또 독해야 될 부분은 인물이에요. 자, 이 인물이 왜 선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처음 시작할 때 A라고 불렀을 경우에 끝날 때까지 A라는 명칭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관직으로 부르기도 하고 호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가족 간의 상호적인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면이 바뀔 때마다 혹은 새롭게 등장인물이 나왔을 때마다 이 인물이 이전 인물과 동일 인물인데 명칭이 다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인지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 고전소설이 어휘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두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대소설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서술자의 개입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수능 문제에서 선생 기억으로 서술자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를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 서술상의 특징이다.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중에 선지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서술자가 개입해서 뭐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사람은 서술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전부터 고전 소설이라면 서술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모든 고전 소설은 전부 다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자의 개입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개입일까 아닐까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묶으세요. 무조건. 읽어 나가면서 묶으세요. 그럼 이게 다 읽은 다음에 하나나 두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서술상의 특징 문제에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그 말이 나오게 되면 내가 지금 찾은 이 두 부분, 요 두 부분에만 집중해서 진짜 이게 개입이 맞는지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읽어 나가는 단계에서는 진짜 개입일까? 아닐까? 판단이 잘 안 되면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묶어두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본문을 볼게요. 선생님이 인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 인물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인물이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부분의 줄거리 정도를 읽을 때 딱 봤는데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인물들의 관계를 여러분 나름대로 도식화해놓고 글을 읽으시는 게 훨씬 더 잘 읽혀질 겁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서 어떻게 도식화하는지 제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뭐 정해진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보시기가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먼저 볼게요. 하욱에게는, 자, 등장인물 화욱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는, 첫째 부인 심씨한테는 장자 하춘이 있었고 장자가 첫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부인 정씨에게는 차자 두 번째 아들 화진이가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부인 요씨, 세 번째 부인 요씨에게는 딸 하빙선을 얻는다. 자, 일단 좀 복잡하니까 먼저 만들어 두고 갑시다. 일단 화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집안의 제일 어른 아버지 모양이죠. 자, 이 사람한테 부인이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좀 끔찍하죠. 선생님 부인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 때문에 돌아버리겠는데 부인이 3명이면 아마 이 사람은 참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첫째 부인이 심씨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정씨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부인이 정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인이 요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씨 밑에는 첫 번째 아들 화춘이 있는 거죠. 이 집안의 장자입니다. 화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씨 밑에는 화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고요. 요씨 밑에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네요. 화빙선, 화씨 집안의 모양입니다. 하빙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보통 일반적인 글은 첫째 아들이 제일 중요하죠. 주인공이죠. 이 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개념의 새끼고요. 둘째 아들이 화진이라는 놈이 훌륭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을 했고, 자, 그 뒷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요씨가 일찍이 죽게 되어 그럼 이 사람은 다이 죽었어요. 요씨가 죽게 되어 하빙선은 정씨에게 의탁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하빙선하고 화진이는 정씨 요렇게 같은 라인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일단 같은 라인으로 묶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성부인은 새로운 인물입니다. 성부인은 화욱의 누이랍니다. 화욱의 누이로 남편인 성염과 사별한 뒤 화욱의 집에서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욱의 부인은 아니고 그냥 마땅히 어떻게 도식을 못 시키겠네. 성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욱의 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남편은 성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은 하욱이라는 사람이 제일 어른이고요. 그 다음 성부인은 이미 시집을 갔던 사람이 남편이 죽어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하욱의 누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집의 어른 중에 한 사람이겠죠. 자, 일단 그냥 딱 봐도요. 갈등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처음 본다면 이 상태에서 갈등 관계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현상은 지금 미리 본 상태니까 누구나 읽으시면 여기 심씨하고 화춘 라인하고요. 나머지 사람들하고 갈등 관계가 쓰는 그런 이야기고 한 집안에서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런 소설들을 가정소설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읽어 나가시면서 선생님이 지금 앞에 줄거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도식화시켰죠. 이 연습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읽는 거하고 이렇게 인물을 도식화시켜 읽는 거하고 글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대충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앞부분 줄거리 정도 볼 때는 인물이 아무리 단순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식화시켜서 내가 읽을 이 글 속에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읽어 나가면서 인물이 헷갈릴 때마다 그 그림을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글이 좀 입체적으로 잘 읽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욱은 자 일단 등장인물 나면 무조건 체크를 하랬죠. 하욱은 정색하면서 화춘을 꾸짖었다. 자, 화춘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하여서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 닦고 지켜왔느니라.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집안에 엄숙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야. 그런데 지금 네가 부영 앞에서 이 아버지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자 지금 상황 나오죠. 화춘이한테 아마 시를 지어보라고 한 모양이죠.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든 모양입니다. 아마도 음란하거나 뭔가 예의에 어긋난 내용이겠죠. 더 읽어볼게요.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회개한 일이로구나. 자, 아들의 지은 시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차후로 모름지기 마음을 고치고 행실을 닦아서 동정일체를 반드시 네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여라. 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혼내면 되는데 존심상하게 동생한테 뭔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누구죠? 펴보세요. 화진이었죠. 그죠? 동생을 칭찬하면서 화춘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화씨 종사를 자 우리 집안의 일을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보시면 하욱이 하춘이 지은 시에 대해서 뭐라고 질책을 하면서 동생을 본받으라고 말한 거죠. 자 하춘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물러갔다. 자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죠? 이 집안의 가부장, 뒤에 문제 나오니까 이 말 쓸게요. 한 집안의 어른을 가부장이라고 하죠, 그죠? 지금은 많이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합니다만 가부장이 이 글 속에서는 화욱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부장의 건위가 집에서 대단함을 알 수 있죠, 그죠? 큰아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물러납니다.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날 밤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혼났고요. 자 그날 밤 화춘이가 심씨에게, 자기 엄마죠, 심씨에게 고했다.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패했으니, 자 지가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놀았다는 건 인정하네요. 불초하다는 책망은 본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불초라는 말은 이 불초가 닮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훌륭한 조상들, 훌륭한 아버지를 닮지 못했다고 욕하는 것은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인께서, 자 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죠? 화욱이죠, 그죠? 아버지를 대인이라고 불렀죠. 이런 식으로 인물의 명칭이 달라지니까 문맥을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면서 심지어 화씨 종사가 네 손에서 망하게 되리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화진이가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자 동생 화진이에 대해서 이놈도 인정을 하죠. 재주가 특이한 놈이야, 훌륭한 놈이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고는 하나, 자 이게 훌륭한 건 다 인정하지만 대인께서 소자로 하여금 하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기를 하려고 하십니다. 자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죠, 그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고 내 동생이 훌륭한 거 알고 있다, 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놈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인 내가, 장자라고 했잖아요. 형인 내가 동생한테 뭔가를 배우라고 하는 건 매우 존심상하는 일이다. 엄마한테 꼬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심씨가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면서 낯빛이 변했어요. 자, 훌륭한 여자 같으면 아들의 잘못을 깨우쳤을 텐데 화를 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물도 뻔한 인물인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상공께서, 자, 상공이라고 불렀어요. 누구죠? 그렇죠. 이 집의 어륵 하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과,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 누구예요? 둘째 부인, 말 그대로 정씨죠. 정씨 부인 하진의 엄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망한 계집과 간교한 아들 화진이에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자 보세요. 무서리가 뭐냐면 이제 비유하는 말이겠죠. 지금 너한테 일단 한번 크게 혼냈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너한테 더 안 좋은 일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거죠. 자, 하지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죽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니라. 자, 어쩌면 엄마로서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네가 혼났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고 아마 우리한테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거야. 그것을 무서리가 지나갔으니까 얼음이 온다라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 자기는 결코 이런 모습을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자, 그로부터 심씨는 하춘과 함께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며, 자 아직까지 정부인 모자가 한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욱이라는 아버지가 칭찬했다는 그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이 둘을 원망하며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또한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고 하여, 화빙선 기억하죠? 요씨의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죽어서 정씨가 거두었다고 그래서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고 하여서 소저도, 자 소저라고 부릅니다. 아가씨를 소저라고 부르죠. 화빙선이에요. 화빙선도 또한 미워했다.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자 성부인 누구였죠?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의 누이였죠, 그죠? 역시 가부장이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죠? 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자,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므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판단했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한두 해가 흘러갔다. 임소저는 또 누구야 이건 또? 임소저. 또 판단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러분 고전소설 읽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물이 나왔을 때 새로운 인물인가 아니면 앞에 나왔던 인물을 재탕하는 것인가 판단하셔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라면 기존 인물과 어떤 관계의 인물인지가 판단이 돼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임소전은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의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마침내 개연이 울면서 간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봐서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대화 다음에 그 다음을 보면 우리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누구냐 하면 임소전은 미리 적겠습니다. 하춘의 부인이에요. 자, 부인조차도 이걸 보고 앉아있다가 자기 남편의 행실이 워낙에 거지 같으니까 한마디를 거두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하셨으니, 군자가 자기 남편 화춘을 가리키는 말이죠. 당신은 법도 있는 가문에서 자랐으니 마땅히 윤리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근래 말씀이 간혹 윤상에 어긋나 윤리와 일반 상식이라는 말이겠죠. 자, 이런 것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을 지금 비판하는 거죠. 또한 사람은 어진 부영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 죽었다 그랬죠, 그죠? 삼촌 성씨의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밭 속에 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밭 속에 있는 잡초는 그냥 두어도 좋은 밭에 있는 산밭을 보고 삶을 보고 바르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겠지. 아무리 아들이 개차반이라고 하더라도 부형, 어른들이 훌륭한 집에서는 그 아들 또한 어른들의 행실을 보고 바르게 자라는데, 너는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으면서 왜 행실이 그따구냐라고 지금 비유적인 말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씨 어머님의 큰 덕망자, 정씨 어머님이라고 부르죠. 자기 직계 시어머니는 심씨이지만 둘째 부인도 자기 시아버지의 부인이니까 당연히 시어머니겠지. 그래서 정씨 어머님의 큰 덕망과 작은 서방님, 누군데요 이거? 화진이죠. 화진의 고든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는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길을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춘은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 영원한 개새끼가 되는 거니까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로 임소전은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며 지아비가 아버지 아니죠, 그죠? 남편이지, 그지? 남편이니까 화춘을 얘기하는 거죠. 지아비의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다가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일심만을 깨끗하게 지켜나갔다. 그 때문에 오랫동안 자식을 둘 수가 없었으므로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끓어올랐다. 그러면 보세요. 심씨라는 인물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이죠. 여기 아들 화춘이라는 인물도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기 짝을 이루고 있는 임씨라는 사람, 임씨는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서 도식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중략돼 있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자, 지금 상황은 아마 그 하욱이 죽었을 거예요. 하욱이 죽은 상황이니까 이 집안에서 최고 어른은 성부인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심씨가 정씨하고 화진이를 막 괴롭히려고 할 때 성부인이 나서서 다 조정을 해주니까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집안의 최고 어른이었던 성부인이 잠시 옛집 남편과 살던 집으로 떠난 뒤에 심씨는, 자, 이제 드디어 심씨가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된 거죠.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기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시녀, 계양과 난양 등, 자, 심씨 밑에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계속 보시면 인물이 계속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자꾸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으면 시험지업에게 도식화 시키셔야 돼요. 계양과 난양 등도 그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날뛰었다. 어느 날 요 부인의 유모 치선이가, 자, 요 부인 치선이는 요 부인 라인이니까
긍정적인 인물로 체크했습니다. 자, 치선이가 소저를 보고, 소저가 누군데요? 화빙선이죠. 화빙선을 보고 울면서 한탄했다.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선부인께서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선노야는 누구냐 하면, 노야가 늙은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하욱을 가리키는 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부인, 자, 앞에 선자가 다 죽은 사람들인데 요 부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어. 자, 이걸 보면 이제 하욱이 죽었으니까 이 집안의 최고 어른은 성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부인이 지금 옛집으로 돌아갔으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심씨가 이 집안을 좌우하는 가장 높은 어른이 된 상황인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선부인께서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문득 외로운 고륙에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이 먼저 죽어서, 자, 노신이 누군가요? 늙은 신하니까 아마 치선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제가 먼저 죽어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이런 말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심씨가 그 하빙선을 매우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늙은 나는 내가 차라리 먼저 죽어서 그 더러운 꼴을 안 보고야 말겠다라고 자기 주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부분. 소저는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매우 신중한 성격입니다. 치선이 다시 울면서 말했다.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아까 나왔었죠? 옛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선루 시녀들 중에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수선루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형벌을 받은 자가 많다고 하니까 아마도 수선루는 정씨 부인이 살고 있는 집이던가 아니면 지금 하빙선이 살고 있는 이 집이겠죠. 수선루 시녀들 중에서는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합니다. 그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아,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자,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정부인이죠. 정부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를 돌봐줄 성씨 부인도 집으로 돌아가고 왜 심씨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랬더니 그러나 소저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마침 난양이가, 이게 누구였죠? 아까 심씨의 종이었죠, 그죠? 난양이가 창밖에서 몰래 그 말을 엿듣고 재빨리 뛰어가서 심씨에게 고했다. 심씨는 난양과 계양으로 하여금 소저를 끌어오게 한 뒤에, 하빙선을 끌어오게 한 뒤에 발을 깡깡 구르며 꾸짖었다. 천한 계집 빙선아,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 자식의 편에 서서, 이거 누군데요? 천한 자식 하진을 얘기하는 거죠. 하진이의 편에 서서 감히 적자의 집이, 적자가 장자 큰아들이죠. 누구 가리키는 말이지 이거? 화춘이죠. 화춘이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먼저 정모부터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치선이와 함께 은밀하게 일을 꾸미느냐. 정모가 누굴까요? 요거 아마 자기 자신 심씨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집안의 갈등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다. 심씨는 화진을 불러, 자, 이제 다시 또 화진이를 부릅니다. 화진이를 불러서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다. 그리고 새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꾸짖었다. 자, 되게 좀 와일드한 사람의 모양이에요. 자, 천한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선군을 우롱해서, 선군 누구죠? 화욱이에요, 그죠? 네 아버지를 우롱해서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가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흉악한 종년과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화진이는 통곡하면서 심씨를 바라보고 대답했다. 인생 천지에 오륜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는 부자가 더욱더 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변변치 못하오나 모친께서 어찌, 계속 지금 모친이라고 부르죠. 심씨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심씨를 엄마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소자는 선군자의 혈속으로서 모 부인의 슬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빙선이가 비록 치선과 함께 수작한 바는 있으나, 자,
뭔가 불만을 얘기했어. 이건 인정하는 거죠. 수작한 바는 있지만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은 말은 본래 큰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에 찬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치선이에게 있을 겁니다. 빙선이가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었죠. 그죠? 자, 오명을 덮어 씌우는 말씀은 더욱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천만 바라건대 조금 측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모함하는 심씨한테 엄마라고 불러가면서 이건 뭔가 오해다라고 지금 하빙선이를 변명해 주고 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일단 나온 지문이고요. 자, 문제로 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번 문제. A와 C의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통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A, B 다 대화들이죠. 대화를 묶었을 때는 A와 B의 말하기 방식으로 올바른 것이 뭐냐라고 훨씬 더 많이 물어봐요. 발문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접근할 때 첫 번째는 글 내용이에요. 별 문제 아니라고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으로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눈에 띄는 표현 방식입니다. 항상 발문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A 부분은 하욱이 자기 아들 큰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죠. 하춘이한테. 그 다음에 그 C 부분은 임씨였죠. 하춘의 부인이었던 임씨가 하춘을 꾸짖고 잘못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1번 주변 인물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자, 일단 앞부분부터 봅시다. 주변 인물과 비교했어요. 누구랑? 화춘을 화진과 비교했죠. 둘 다. 그러면서 네가 바르게 되기를 바란다. 변화를 유도한 거 맞습니다. 답은 일단 보자마자 1번이네요. 그죠? 자, 나머지 검토해 볼게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자, 인용을 했다. 임씨가 인용을 한 건 맞아요. 그죠? 뭐뭐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옛사람의 말은 아닌 것 같죠. 뭐 속담이나 격언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글쎄요. 가도 명령형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나도 명령형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4번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언급한 후에 오케이. 이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한 후에 문제의 심각성,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뭐 첩이라고 부르면서 C에서는 임씨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A는 관련성이 없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B에 관한 설명이네요.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난 참 이 문제, 이 두 개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두 문제를 따로 낼 문제인가요? 낼 문제가 없으면 씻지를 말든가. 그지? 1번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내용 묻는 문제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화춘이가 하는 말이죠. 자, 1번 화춘은 자기가 모친으로부터 편애받아 멋대로 놀며 지냈음을 인정한다. 맞죠? 내가 모친 아스라에서 학문도 하지 않고 놀았다. 제일 첫 번째 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 화춘은 자신이 화씨 가문의 번영과 상관없는 인물이다. 자, 변형과 상관없는 인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고 질책을 받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 내용이잖아요. 답은 2번이고 3번도 볼게요. 화춘은 하진이 능력이 뛰어나며 예의가 바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재주가 특출나고 뭐 행동거지가 볼만하다 그랬죠. 그죠? 3번도 나온 내용이고요. 4번 화춘은 하진을 본받으라는 하욱의 명령을 굴욕적 어찌 형이 동생한테 맞죠? 그 다음에 5번 화춘은 하욱이 자신에게 심한 비난을 한 것을 원통해 한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맞죠?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위크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자, 가문소설. 선생은 가정소설이라는 말 썼는데 얘는 가문이라고 하네요. 같은 말입니다. 가문소설은 대체로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가부장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작품에서 첫 번째 부인이나 장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이 그렇죠. 그죠? 두 번째 부인이나 차자, 둘째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부장은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가부장이 죽거나 멀리 떠나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존재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뒷부분 이런 거네. 원래는 하욱이 이 집안의 어른이었는데 죽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성씨가 가부장이 됐는데 멀리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 집안의 어른이 심씨가 되면서부터 나라가 개팔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맞아 볼게요. 작품은 가부장, 첫 번째 부인, 장자의 결함 혹은 부재를 통해 갈등을 야기하고 서사의 동력을 생성해내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글이 어떤 갈등을 이루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심씨와 하춘이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며 자나깨나 이를 가는 것으로 보아. 심씨는 정부인 모자 때문에 자신과 아들의 가문 내에서의 지위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실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들 혼자서 장자의 지위를 뺏으려고 한다는 둥 없는 말을 만들어서 지금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까 1번은 문제가 없는 설명이고요. 2번 성부인이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에 심씨가 득세하는 것으로 보아. 하욱이 죽은 후에 성부인이 가부장의 역할을 하며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맞죠, 그죠? 가부장의 역할을 넘겨받아서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도 이제 집으로 떠난 다음이라서 심씨가 그것을 이어받은 겁니다. 3번 요 부인의 유모 치선의 한탄에 하빙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빙선은 가문의 첫 번째 부인인 심씨에게 불만을 느끼면서도 이를 표출하지 않으려. 자, 불만을 느껴. 뭘로 알 수 있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불만은 느껴.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4번 심씨의 시녀 난양이가 치선의 말을 엿들고 재빨리 뛰어가 심씨에게 고한 것으로 봤을 때 난양은 가부장이 죽은 뒤에 가문 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거죠. 갈등의 계기가 되는 인물이고요. 답은 5번이겠네요. 자, 화진이가 심씨에게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져 묻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말 하긴 했죠. 화진이가 심씨의 가문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에 순응하는 인물입니다. 순응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순응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뭐 이 글 자체는 뭐 읽어봐서 크게 이해가 안 될 바는 아닙니다만 고전 소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읽어내야 될지 오늘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방향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